일단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에서 왔어요. 완전한 사회주의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그냥 국가 전체가 하나의 국유 기업인 거예요. 그치. 국가 전체가 하나의.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소련이 붕괴가 됐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한 사회주의는 붕괴가 된다는 걸 구소련이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등소평이 중국도 이렇게 가다가는 구소련처럼 되겠다 해서 78년에 계획 개방을 해요. 계획 개방하는 게 쉽게 말하면 거래를 허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다 국가 건데 이거는 네 거다, 이거는 내 거다 이런 걸 만들어야 거래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국유기업이 이렇게 다 제각기 성장하다가 돈이 부족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증권 거래? 92년부터 했어요.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으면 100% 다 가지고 있어요? 100% 다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발행을 했잖아요. 발행하면 주식을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여기 안쪽에다 파니까. 이렇게 보세요. 100% 원래 공산당 건데 100% 다 팔아버리면 공산당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거면서 돈을 융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한 게 처음에 80% 비유통조를 거래 못하는 좀 묶어놔요. 그건 공산당이 계속 갖고 가요. 20%만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사도 그냥 20%니까 대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20%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누가 전주를 팔아도 막 팔아도 하한가 가고 전주를 사도 상한가 가는 거예요.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나중에 계획 개방하게 되면 초창기에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무조건 돈을 벌어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해야 되겠다. 네, 그렇죠. 여기 자본주의 와서 자본주의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은 나중에 개방이 된다면 중국을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예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나중에 기회 되면 북한에 가서 그 북한 거래소 있죠. 주식 그 시장. 그걸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고 싶어요. 확 왔어. 네. 내가 알아들었어. 이거 방송에 안 나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만 벌어야지. 와우. 우리가 먼저 사고. 결국은 가장 큰 전제 조건이 앞에 붙는 거잖아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경우, 그리고 북한의 그 개혁 개방이 성공을 거둘 경우에 이제 그 북한의 증권 거래소가 생기는 건데, 저는 조금은 이제 희망적이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이랑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 또 개혁 개방을 하기에는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그런 선택을 내릴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유아 교수님은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는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같이 직접 얘기하는 게 육성으로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 네. 그 사람이 말투나 스타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굉장히 오픈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중국 가서 발전된 중국 양상 발전을 보고 너무 놀랬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중국보다 더 뭐 잘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계획 개방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주변 글로벌 환경이 따라만 주면 100% 하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국제 환경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모르죠. 하나님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좀 긍정적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뭐 10년, 20년 뭔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오늘 무력 도발을 북한이 오늘 아침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결국 파국의 길을 택하려나 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6분과 25분 함경남도 함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전해진 김정일 사망 소식에 어제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증시는 폭락했고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식이 북한 움직임에 진짜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연불리 우리 연부장님, 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일단 이제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뭔가 앞이 안 보이면 일단 안전자산으로
도망가려는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는 건 뭔가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다라는 좀 리스크가 생긴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실제로 뭐 그동안 보면은 그냥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사람들의 이제 내리 속에는 아, 이거 진짜 잘못하면 전쟁 나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은 어떻게 될까?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외국인이 봤을 때, 왜냐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보면 그동안 이제 북한이 했던 걸 보면 대부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영향을 안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양치기 소년 느낌이 좀 나는 거예요. 큰 반응을 안 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빠진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은 일단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돈을 빼서 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증시가 흔들려요. 아무래도 이제 매도세가 많으면 당연히 주가는 빠지게 되잖아요. 네. 가장 최근에 그래도 나타난 건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었을 텐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할 때 다들 베트남 하노이에서 뭔가 큰 건 하나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다들 기대했잖아요. 뭔가 서명할 거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이 개방 경제에 들어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판을 없고 5천도 안 하고 그냥 다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이 트리플 약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주식, 채권, 원화 가치가 다 약세를 보였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주식 팔고 나가고 채권 팔고 나가니까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트리플 약세가 시장에서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저 죄송한데 주식 빠지는 거랑 원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우리가 그 주식을 원화로 들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8만 원이다라고 들고 있잖아요. 원이죠. 그러면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원정 투자를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팔았어. 8만 원 팔았어. 그럼 자기 나라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시장에 원화가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큰 별색 같은 기업은 무슨 뭐 전쟁 리스크 이런 거랑 상관 전혀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전쟁 리스크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 지금 한반도는 아직은 휴전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 좀 무덤덤하지 외국에서는.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 보는 시간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아직은 전쟁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니까 네. 이 주가의 그 디스카운트라 그래요, 용어로. 그러니까 할인이라고 그러는데 네. 모든 게 이제 앞이 탄탄할 때는 되게 사람들이 그 심리가 관대해져요. 야, 너는 이 정도 평가받아도 돼. 높게 쳐줄게. 네. 근데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하나라도. 그러면은 100이란 가치를 보여줘도 되는 기업인데 80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쿠팡이란 기업이 이번에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거래 첫날 공모가인 $35보다 40%나 오른 $4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은 한때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었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합친 시가총액이 100조거든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네. 쿠팡은 적자 기업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이렇게 쿠팡이 비싸게 거래가 되느냐. 네. 한국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근데 결국에는 시장의 차이죠. 미국 시장 그만큼 인정을 해주고 탄탄대로고 한국은 이제 전쟁 리스크라는 뭔가 좀 우리가 체감은 못하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뭔가 찝찝한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 한국 시장 좀 억울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도 남북 관계가 악화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한 번씩 뭐 흔히 테마주라고 하는데 방산 이제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한 번씩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좀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좀 기분이 그런 게 뭐냐면은 전쟁이 막상 발생하면 네. 모든 기업이 다 쓰러져요. 그럼요. 주식시장도 없어요. 그럼요. 시장이 어떻게 열립니까? 그렇죠. 다 파탄이 나는데. 그렇죠. 실제로는 전쟁이 난다면 뭘 해야 되냐면 금 사야죠. 금 투자를 해야죠. 금밖에 없어요. 돈은 휴지가 되고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제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하나의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자꾸 뭔가를 찾아요. 투자자들이. 근데 만약에 무슨 사건이 났어요. 네. 그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총알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해요. 뭐 훈련이 많아질 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영향이 있는 거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근데 그거는 단발성 이벤트잖아요. 단발이죠. 연속적이지 않아요. 잠깐 반짝하고
결국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요.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엔 다시 잠깐 반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저는 투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방산주 관련돼서 한마디만 드리면 이게 방산주가 아까 꾸준히 매출은 내지만 성장성이 없다. 은행과 비슷하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글로벌 자금 측면에서요. 요새 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트름이 ESG 투자예요. 그게 뭡니까? 이른바 이제 환경을 생각하고 거버넌스를 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올바른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관들이 전쟁 무기를 수출한다, 뭔가 지뢰를 만든다 이런 기업에는 우리 기관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표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총알 안 만들고 이제 이걸로 동파이프만 만들어야지.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